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수많은 지식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지 않더라도, 굳이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그 긴 역사의 증거를 우리는 손쉽게 접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 자신도 더 성장할 수 있고요. 생물학자 메리 제인 웨스트 에버하드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게는 읽는 능력이 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훨씬 더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관점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있죠. 배움에 더 나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3월 6일 목요일 오전 벌써 9시 6분이 됐네요. 오늘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0%로 발표가 됐습니다. 1월에 비해서 그 상승폭이 0.2%포인트 정도 줄었죠. 일단 두 달 연속 2%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2%라는 게 한국은행도 목표로 하는 관리할 수 있는 딱 좋은, 어쩌면 그 이상은 조금 불편한 물가지수 상승률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또 체감하는 물가는 그렇지 않죠. 식품업체들도 잇따라서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좀 정부의 물가 안정 동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가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또 제품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죠. 오늘의 퀴즈 정답은 5글자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외래어로 이렇게 부르죠.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디플레이션의 반대말,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요즘 체감하시는 이 물가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전시회 티켓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뉴욕의 거장들 잭슨 폴록과 마크 로스코의 친구들, 이 전시회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 아트 뮤지엄에서 열리는데요. 국내 최초로 열리는 추상 표현주의 전시회라고 합니다.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등 대표 작가의 작품을 또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말머리에 전시 혹은 전시회 이렇게 달아서 사연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하루에 2분씩 각각 2장씩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추려드립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의회 연설했잖아요. 네. 오유, 그 자체로도 논쟁거리가 미국에서 되게 많이 되던데, 근데 거기에서 딱 집어서 한국이라는 표현이 몇 차례 나왔습니다. 이게 약간 트럼프의 거래 방식이 아닐까 해요. 왜 그런 책 있잖아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자기가 만든 프레임 안으로 다 이 협상 상대국을 다 끌고 오는 것 같은데요. 이 그 의회 연설에서 관세가 불공정하다. 도대체 뭐가 불공정한지 잘 모르겠지만 라고 이제 여러 나라를 열거했어요. 인도, 중국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가 높다라고 말을 했어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방이 이렇게 하고 있다.
라면서 미국인들의 공분을 유도를 했는데요. 우리도 미국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네네. 투자도 많이 하고. 아니 이 4배라는 주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는 그러게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마치 왜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도와준 돈이 5천억 달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무리 계산해봐도 5천억 달러가 안 나오거든요. 1,300억 달러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셈법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과 FTA 체결했죠. 자유무역협정. 그래서 대부분의 상품이 무관세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4배나 많다라고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4월 2일에 상호관세가 발효 예정이거든요. 이 상호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비관세 장벽까지 다 관세로 환산해가지고 뭐 상대국한테 부여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걱정인 상황 맞습니다. 우리가 FTA 체결했다라고 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 이제 산업부에서 해명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수입하는 그 미국에서 들여오는 거에 평균 네. 관세는 0.79%밖에 안 된다.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모르는 걸까요? FTA 때문에요. 거의 예. 98%가 무관세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환산하니까 0.79% 수준인데 여기에다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더 낮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4배가 어디서 나왔냐라고 보니까 그래서 찾아서 찾은 그 4배 기준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WTO, 그러니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이 13.4%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3.3이에요. 네. 요게 4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이제 평균 최혜국 대우.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미국에 적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 FTA를 체결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쓰이지도 같아요. 않는 관세율을 들먹이면서 4배 네네. 높다라고 한 거네요. 근데 이걸 갖고 4배라고 한 건지 그것도 잘 몰라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관세 4배 거기 지금 휘말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선업 또 에너지 분야도 언급을 했어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백악관에 조선업 부서를 신설하고 이 산업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인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임을 발표한다라고 하면서요. 이 조만간 다시 조선업을 부흥시킬 것이고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면서 네. 우리나라 같은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조선 강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미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아니면 일본밖에 없는데 원가 맞아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유리하고. 중국과 할 수는 없죠. 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그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에 파트너의 한국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구체적인 워딩이 뭐냐면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각각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트럼프가 이른바 소위 말하는 선빵을 치고 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아직 뭔가 얼마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지 않았는데 이렇게 발표하면서 한국 투자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느낌입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일에 한국이 같이 하고 싶어 한다. 네. 이런 것도 먼저 알리는 거고요. 근데 또 우리 기업들이 조금 이제 철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이른바 미국에서의 칩스법을 폐지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띄웠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설해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된다. 보조금 주는 것들. 맞아요. 아니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뭐하러 주냐라는 게 트럼프의 기본 기조입니다. 벌금 그러니까 뭐랄까 이 채찍 관세를 부과하면 됐지 왜 당근을 주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도체 칩스법 요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그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있잖아요. 2030년까지 약 53조 투자하기로 했고요. 네. 미국 상무부와 지난해 말에 약 7조 원 직접 보조금 지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한 5조 5천억 투자하고 최대 6천억 한 직접 보조금 받기로 결정이 됐고요. 네. 그런데 갑자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 지급 재검토한다? 없애버린다? 라고 하니까 이게 불확실성 더 커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걱정인데 근데 오늘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업계에선 이게 좀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법이잖아요. 법. 행정명령이 아니에요.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그냥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했던 거를. 그런데 법은 의회에서 통과된 거예요. 초당적으로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없애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업계 반응이고요. 시장 가격을 봐도 주가를 봐도 이 반도체법 폐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얘기를 그럼 왜 했냐라고 보면요. TSMC 사례가 있어요. 네.
TSMC가 인텔 지분을 일부를 해서 약간 돈도 투자하고 기술도 이전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뭔가 압박을 하는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TSMC가 그럼 우리가 1,000억 달러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145조 원.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국내 투자를 조금 더 더 하지 늘리기 않겠냐. 위해서 뭐 트럼프가 수를 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 상하원 그쪽에서 움직임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인 연준에서도 관세를 우려하고 있다고요? 네, 간밤에 그 미국의 베이지북이라고 하죠. 경기 동향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 베이지북에 따르면 향후 몇 달 동안의 경제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치는 약간 낙관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수입 관세 인상하고 이민 제한한 트럼프 계획이 수요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확실성 언급을 얼마나 했나 봤더니요. 2월 보고서에서 44차례나 불확실성을 언급을 했고요. 관세에 대한 언급 역시 49차례로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해서 미국 연은도 지금 우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걱정하는 건 바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생활 필수품에 대한 견고한 수요 그리고 대량 소비 품목에 대한 가격 민감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소비자 지출 전반적으로 줄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는 간만에 반등했어요. 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다우 1.14%, S&P 500 1.12%, 나스닥 1.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사실 관세 전쟁이요. 당근 줬다, 채찍 줬다. 이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했는데 하루 만에 수입 자동차 부분 관세는 한 달 유예하겠다라고 했고요. 에너지 부분에 대한 10% 관세 역시 이거 없앨 수도 있어라는 식의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네. 자신들 유불리에 따라서 그렇죠. 네. 자신들도 또 국내 업체들이 또 피해를 볼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손바닥은 뒤엎고 또 한 달 뒤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요. 네. 또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우리 증시는 오늘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네요. 네. 자, 그리고 다행입니다. 홈플러스 그 법정 관리죠. 기업 회생 절차 신청했다는 상황도 어제 전달을 해드렸는데 여러 업체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안 받습니다 이렇게 내걸고 있다고요. 일단 홈플러스 자체에서는 홈플러스 상품권 받습니다. 자체적으로는. 네네. 네. 그러니까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가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홈플러스에서. 근데 우리가 왜 백화점 상품권 같은 거 보면은 다양한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이마트 상품권, 롯데 상품권 이렇게 마찬가지로 홈플러스 상품권 역시나 홈플러스 말고 다른 곳에서 쓸 수 있었습니다. 빕스나 뚜레쥬르 뭐 CJ, CGV, 신라 면세점 같은 곳에서 쓸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곳들의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결제 중단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기업 회생 절차에 어제 전해드린 대로 홈플러스가 돌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품권 사용 금액에 대한 변제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만약에 홈플러스 얘기만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TMF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해피머니 상품권 이용에 대한 변제가 지연되거나 못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업체들이 먼저 중단을 한 건데요. 이에 관련해서 홈플러스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신용경색이나 유동성 문제가 있어서 기업회생 신청한 게 아니거든요. 네. 게다가 홈플러스 상품권 매출도 큰 부담이 없는 수준이에요. 전체 매출에서 상품권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 미미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홈플러스 상품권 자체가요. 홈플러스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홈플러스 계열에서 쓰이는 게 96%고요. 앞서 말씀드린 제휴처에서 사용되는 건 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권이 일반 상거래 채권이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100% 변제가 됩니다. 연간 상품권 발행액이 2천억대 초중반인데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되는 게 7, 80억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업체들이 제휴업체들이 결제를 중단하니까 사실 소비자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휴처에서 사용되는 건 4%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100% 변제 가능하다. 갚아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도 심리인 거죠, 심리. 맞습니다. 불안한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또 하나 둘씩 번지다 보면은 이렇게 불신을 되면 낳는 거고요.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에 더 안 좋은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리고 2015년에 MBK 파트너스가 이제 사모펀드를 동원해서 인수한 거 아닙니까? 당시에 7조 원 이상의 돈을 써서 이거 너무 무리한 M&A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 많았었는데 결국은 MBK 파트너스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커지고 있어요. 당시에 아까 무리한 인수 아니냐라고 했지만 MBK가 보기에는 앞으로 유통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흘러갈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부동산도 많고. 네. 그래가지고 무리해서 샀죠. 그런데 유통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됐나요? 온라인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대형마트는 1등도 지금 약간 힘든 상황이 있는데 2등 업체도 약간 쉽지 않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MBK가 생각한 대로 유통시장이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MBK 입장에서는 약간 자기들이 투자한 자금 회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뭔가 사업을 키우는 게 아니고요. 인수한 이후 10년간 점포 매각 같은 방식을 통해서 빚을 갚고 배당을 받는 등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 처음에 그 이 인수를 할 때 무리한 인수라고 했을 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자금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역시나 한 6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런데 요게 지금 기업회생 들어가면서 국민연금 6천억도 사실 다 날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15년에 7조 2천억 들여가지고 홈플러스 인수했는데 이게 기존에 홈플러스가 갖고 있던 부채 차입금 1조 2천억 이거 승계한 거 빼면은 실제 인수금이 한 6조 원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한 인수비용 절반을 사실 그 홈플러스 주식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대출받아 대출받은 조달했어요. 거죠. 이게 처음에 인수할 때부터 이른바 자기들 돈으로 한 게 아니라 그 회사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많이들 한대요 M&A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이거 뭐 거의 대동강물 파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인데. 뭐 실제로 우리가 집 살 때 아직 내 소유는 아니지만 네네.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시작하는 거랑 비슷하기는 한데 네. 원체 이 경우에는 7조 원이 넘는 맞아요. 너무 큰 규모였다는 이게 거죠. 문제 이런 방식을 많이 쓰긴 하는데 이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을 다 자산담보로 대출받아서 쓴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그 부채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인수한 이후에 점포를 25개를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죠. 완전 폐점한 점포가 14개고요. 그리고 이게 점포를 문을 닫을 때 팔 때 어떤 점포부터 팔까요? 잘 팔리는 점포부터 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매출 상위권에 들던 경기 안산점, 부산 가야점 같은 장사가 잘 되는 점포까지 접은 거예요. 왜냐면 이걸 팔아야지 원금 회수가 되는 거니까. 아하, 장사가 잘 되는 거 둘째치고 네.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을 때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매출이 급감했어요. MBK가 인수한 당시에 8조 원 달하던 매출이 10년 만에 7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그 MBK 같은 곳들이 기업 사냥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이런 사모펀드들이요.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기업 사냥꾼의 먹튀 본색을 드러냈다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홈플러스가 우여곡절이 많은 유통기업이죠. 처음에는 삼성물산이 경영을 하다가 테스코로 넘어갔다가 이제 사모펀드까지 갔는데 그 사이에서 정말 구조조정 또 그 사이에서 노동자들의 고통도 되게 많았었고 그 참고로 영화 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염정아 씨 나오는 네네네. 그 영화의 배경이 그 홈플러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또 떠오르네요.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승용 님이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라고 글을 올려주셨네요. 추천받고 왔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선배가 추천하더라고요. 라고.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지 진짜 좋은 사람들 훌륭하신 분들이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추천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예. 6395님은 결혼한 지 한 달 된 새댁입니다. 제 월급만 관리하다가 결혼 후에 살림 규모가 커지면서 경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이번 주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오,
반가운 마음에 문자 보내봅니다. 잘 선택하셨습니다. 잘 오신 겁니다. 또 여러분께 또 선물들 드릴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일정 기간 동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외래어로 이렇게 5글자로 우리가 많이 부르죠. 최근에는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좀 진정은 되고 있는데 먹거리 물가는 계속해서 높아져서 여러분이 또 체감하시는 장바구니 물가 여전히 부담되죠. 최근에는 물 오징어 한 마리가 10,000원에 팔리기도 하고요. 고등어, 멸치 등등의 수산물 가격까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획량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가가 뛰는 것 외래어로 5글자. 백한용님이 인플루언서 이대호라고. 2글자는 맞았습니다. 2글자. 인플루언서 아니고요. 예, 인플루엔자도 아니고요. 남국림님. 이게 지속되면 결국 경기 침체가 따라오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심해지면 사람들이 물가 비싸도 나 돈을 못 쓰겠어. 안 쓸 거야. 라고 꽁꽁 지갑을 닫으면 그게 돌고 돌아서 그렇게 올 수는 있죠. 오영사사님이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장인데요. 연봉 협상을 하고 직원들에게 상승률을 8%로 다 했는데도 체감 물가는 따라갈 수가 없어서 구성원들이 힘들어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와, 급여를 그래도 8%나 올려주셨다는 건 또 사장님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그러니까 이 물가 이상으로 또 내 연봉이 올라야 한다라는 것.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5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난해 22만 쌍이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1년 전보다 15%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제 봄 서서히 좀 결혼 성수기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결혼식 역사, 풍경은 또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요? 라떼 경제사 시간에 또 재미나게 들어보시죠.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처럼 예식장에서 어떤 뭐 드레스나 아니면 턱시도 정장 입고 하는 결혼식 이게 얼마나 됐을까요? 이런 풍경이. 이게 뭐 보편화된 거는 1970년대라고 봐야 합니다. 70년대부터? 네, 그래서 뭐 신랑은 턱시도 예복을 입고 이제 신부는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면사포 쓰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게 어떤 그 예식이 서양식 예식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한 1970년대 이전만 해도 이제 혼인을 할 때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화롯 입고 이제 사모반대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 동네 잔치이고 네. 집에서 음식도 다 해가지고 생각해 보면 있는 집 없는 집 차이가 지금은 이제 뭐 규격화됐다고 좀 공장형이다 이게 말이 많지만 또 네. 공장형이 아니게 되면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규격화된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이게 예. 왜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보편화가 됐냐면 전쟁 직후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집을 잃은 사람들도 또 많아가지고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동네 잔치를 하기에는 좀 집에서 하기 좀 많이 부담스러웠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연애 결혼이 엄청나게 보편화돼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예식장이 문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종로 예식장이 굉장히 인기였고요. 종로 예식장이요? 종로가 지금도 그런데 서울 문화행사의 좀 중심지예요. 그리고 또 그때는 그 예식장에 가면 흔하지 않았던 카메라가 있으니까 사진 찍어주니까. 네, 신혼부부한테는 굉장히 이제 메리트였죠.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전통 혼례 대신에 예식장에서 하는 결혼식이 좀 폭발적으로 늘어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 제일 큰 거는 역시 도시화와 함께 이제 신식으로 변했다는 거죠. 현대화를 시키니까 결혼식뿐만 아니라 그냥 삶 전반에서 이제 국가 전반에서 신식이 되겠다, 현대화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의 열망을 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서울은 또 특히 이제 여러 지방에서 오니까 서로 마을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동네 문화였던 결혼식이 또 이렇게 서울로 다 모이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엄청 이제 차이가 되고 갈등의 씨앗이 돼가지고 그냥 예식장에서 하는 게 낫겠다. 그냥 젊은 애들 맞추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거치면서 점점 보편화가 됐고요. 한 70년대쯤 되면은 이제 결혼식장 결혼이 당연해집니다. 아하. 또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 제주도는 결혼식 한번 하면
3일 동안 잔치를 해야 했다 하더라고요. 네. 또 결혼식 절차가 꽤 복잡하기도 했잖아요. 저 전통婚礼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 이제 그 신랑 신부 맞절 이것만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제 한 달, 2달 걸려요. 3일뿐만이 아니라 왜냐면 육례라고 해가지고 뭐 의혼, 납체, 납해, 친형, 뭐 사주단자 주고받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 결혼식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납해가 조금 우리가 조금 기억이 오래 남죠. 왜냐면 혼인의사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양가 결합을 공동체가 보는 앞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납해인데 요 납해가 아직 현대에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예물 서로 주고받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납해할 때 함에다가 뭐 신부가 화롯을 해입을 비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한테 보내는 이제 보호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그런 시대였으니까 보호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넘기겠다 이런 서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던 게 이제 납해 절차였는데 이게 실제 결혼식 한 달 전에 이루어지던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중에서 예물 주고받는 것만 지금은 남아 있게 됐죠. 납해라는 표현도 진짜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또 이때는 이거를 어떻게 들고 들어갔느냐? 함을 지고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게 한 달 전입니다. 이제 함 사시오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외치면은 이제 서로 이제 밀당을 신랑 친구가 요 그러니까 함에 혼인 한 달 전에. 네, 혼인 한 달 전에 신랑 친구가 그 예쁜 함에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비단이라든지 뭐 지금 90년대까지는 이제 뭐 시계 뭐 아니면 뭐 이불까지는 아니더라도 각종 폐물 이런 것들을 그쵸. 넣어가지고 이제 한 달 전에 신부 집에 이렇게 찾아가면은 이제 또 신랑 친구한테 어느 정도 이제 성의를 표시를 해야 돼요. 손님 환영한다는 함진아비한테. 뜻으로. 네, 함진아비한테 성의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거 받고는 안 된다. 뭐 혼인 성사 못 시키겠다 이러면서 밀당을 좀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성사시키고 거하게 대접하고 그 맞아요. 돌아가는 문화가 있었죠. 함진아비는 항상 오징어 가면을 썼죠. 네. 진짜 저 어릴 적에 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고 네. 시골에서나 좀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함을 그냥 들고 들어가기도 하고. 네. 그때 워낙 이제 좀 이것도 문화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왜냐하면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되니까. 노래 부르고 뭐 바닥에다 돈 봉투 깔아줘야 들어가고 막 네, 맞습니다. 신랑 발바닥 때리고. 근데 한때 나라에서 결혼식은 몇 분 동안만 해라. 호텔에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60년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형태 자체는 그때 당시 가정의례 준칙이라는 어떤 그 규칙이 좀 제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뿐만 아니라 뭐 제사는 어떻게 해라, 결혼식은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제정이 됐었는데 1969년에 제정됐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가이드라인 줄 수 있지 이 정도인데 사실 이게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은 어기면 어느 정도 이제 처벌이 뒤따르잖아요. 그래서 꽤 강제성이 있었고 이제 뭐 가정의례 준칙에 따라서 뭐 호텔 결혼식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30분 이내로 끝내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뭐 교회나 성당 절에서 하고 예식장은 가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사실 전체를 다 지켜지진 않았거든요. 하고 싶은 거 막는 게 좀 오래 가지는 않아요 문화적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0분대로 끝내는 거 이런 것들은 좀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죠. 가정 의례 준칙이 있었다. 네. 나라에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러면?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빈부격차를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못 살아도 나름 생계에 문제 없고 그리고 남들 하는 만큼은 했다 싶으면은 불만이 좀 덜한데 서민들은 먹고 사는 거를 굉장히 걱정해야 하는 시절인데 이제 또 그때는 독재 시절이니까 부정부패도 좀 심하고 이게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위화감이 굉장히 좀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빈부격차가 네. 더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한 시기. 네, 이제 사회 불안을 좀 더 잠재워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럴수록 왜냐하면 이제 뭐 시위 같은 게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정권이 불안정해지니까 그래서 사실 가정의례 준칙 같은 거를 좀 제정을 해서 그 불만을 억누르려고 했고 특히 이게 무슨 법이 제정이 되면 항상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다른 공공기관이 아니라서 뭐 사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안 지켜도 불이익이 크지 않은데 공무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됐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피로연입니다. 네. 피로연하면 음식이고 사실 시대에 따라서 그 결혼식장에서 어떤 음식이 나왔나 생각해 보면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어릴 적에는 당연히 국수였고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네.
어떤 게 인기가 많았나요? 맞아요. 진짜 결혼식 하면 국수인데 이제 이게 관용적으로 남아가지고 표현이 국수 언제 먹여줄 거냐 그쵸,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거 기억하시면 최소한 한 40대는 되는 거 아닙니까? 40대는 아니지만 다가가고 있긴 합니다. 네. 갈비탕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었고요. 국수 다음에 갈비탕으로 네. 갔죠. 떡이 정말 필수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떡을 돌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70년대 예식장이 자리를 잡으면서 뷔페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 결혼식 뷔페 하면은 육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육회는 1990년대쯤 돼야 결혼식 뷔페 대표 메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하면 큰일 나는 음식이니까 콜드체인이 좀 보편화된 시점에서 이제 육회가 대표 메뉴가 됐죠. 국수에서 갈비탕으로 그리고 뷔페로 혹은 또 스테이크로 이렇게 또 이제 경제가 발전할 때마다 가는 거죠. 또 왜 스드메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 네. 다 합쳐서 한 방에 하는 건데 옛날에는 그냥 결혼식장 가면 거기서 다 했다면서요. 맞아요. 이제 왜냐하면 편의성이 굉장히 좀 중시가 됐었고 그러니까 진짜 옛날이라고 하면 70년대, 80년대 이러면 먹고 살기가 그래도 힘든 시절이니까 그렇게 막 스드메 신경 쓸 만큼 여유가 있는 집이 많지는 않았어요. 일단 식장에 가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는 현대 문화를 누리고 있다는 어떤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또 그 예식장에 있는 드레스 입는 거. 네, 근데 옵션은 별로 없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다양하게 갖춰 있진 않았고 신랑 예복은 한 2종류 정도 제공하는 곳이 많았고 네. 이제 신부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보다도 메이크업, 화장이 약간 천편일률적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이제 어머님들 사진 보면은 약간 눈은 파랗고 눈썹은 진하고. 이제 진하고 얇고, 예, 그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머리 그렇게 부음 띄우고. 맞습니다. 그래서 부케도 똑같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조금 시장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예식장 결혼식을 처음 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없는 거예요. 고객 입장에서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를 할 만한 어떤 이제 이미지가 없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1960년대로 조금 더 뒤로 돌아가 보면 연애 자체도 엄청 보편적이지 않고 이러니까 그냥 이제 해주는 대로 하다가 이게 좀 무르익고 나니까 이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저것도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커지기 시작한 거죠. 그 시장이 커지기 전까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선택의 폭이 되게 좁았을 거고 네. 그냥 했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이제 1980년대가 좀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네. 60년대, 70년대에는 드레스를 입는 것만 해도 좀 설레던 시절이고 레퍼런스도 없었는데 80년대쯤 되면은 우리가 그래도 경제 성장을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한 20년 정도 예식장을 이용해 오다 보니까 조금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비싼 가격에 이제 선택권 없이 강매 당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요 불만에 힘입어서 시장화가 됐는데요. 그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 기사를 검색을 해보면요. 단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이 얘기가 그때도 그렇죠. 나옵니다.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제대로 돈 좀 쓰세요. 네, 지금 이렇게. 아니면 언제 쓰겠어요 이러면서 요즘 같은 이제 아예 패키지가 된 이제 진짜로 시장화가 딱 된 거는 1990년대 중후반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박영은님도 그렇고 지금은 전통 혼례 하는 비용이 더 비싸다고. 소일도님은 저는 특별한 결혼식 하고 싶어서 전통 혼례를 했는데 다들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요즘엔 전통 혼례 보는 게 더 어려우니까. 네, 그렇죠. 네. 그 드레스나 아니면 이게 예복 보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네. 예전에도 그랬을까요? 네, 그 진짜 재밌는 게요.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우리가 누렸던, 그러니까 문화 자체를 많이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누린 문화의 수준을 보면은 뭐 음악이라든지 뭐 결혼식의 어떤 그 연미복이나 드레스라든지 한번 보면 수준이 높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끼리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고 뭔가 이제 가져오려면 해외의 것을 가져와야 되는 시기였는데 사실 그 수출을 하는 거를 보면은 보편적인 걸 수출하지 않고 약간 프리미엄 상품 밖에 나가서도 잘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를 수출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껴오는 거를 되게 좋은 거를 베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히피 문화가 유행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드레스는 그 디자인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보헤미안 스타일, 막 이렇게 막 꽃장식, 레이스, 막 이렇게 펄렁펄렁한 거, 좀 여유 있는 거 그런 게 유행을 했고요. 1980년대에는 영국 다이애나 왕비. 다이애나 비가 이제 아이돌이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경제가 발전하면 되게 사람들이 맥시멀리스트가 돼요. 더 크게. 예, 더 화려하게. 이제 뭔가 더 붙이고 더 돈을 쓰고 하니까 이제 그 유행에 따라서 이제 뭐 퍼프 소매 리본 엄청 큰 거 달고 이런 게 그대로 유행해서 당시의 드레스나 연미복 이런 거를 보면 진짜 귀족 스타일입니다.
결혼 시장이 이제 커지면 산업으로 이게 발전을 하게 되잖아요. 네. 당시에는 웨딩타운이라는 것까지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에서 아현동 웨딩타운이 예전에 좀 유명했죠. 저 웨딩타운이라고 하면 드레스만 좀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전시를 그렇게 해놓으니까 네. 사실 메인은 혼수상가예요. 그러니까 드레스는 사실 사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혼수는 다 이제 사야 되니까 실제로 이게 훨씬 더 돈이 됐고 돈을 더 많이 썼던 거죠. 가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혼수 전문 백화점은요. 이제 마포구 서교동에 있었던 레이디스타운, 뭐 꽃가마, 삼원 같은 동네입니다. 레이디스타운. 네. 지금도 옛날 약간 이제 쇠락한 도시에 가보면 혼수 거리가 있어요. 시장마다. 근데 잘 이제 많이 이제 문을 닫았죠. 문 닫은 상태로 좀 방치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혼수 전문 거리 이제 웨딩타운에 가면은 예식장 정보라든지 예. 신혼여행 안내까지 여기서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상가가 발전을 했었고요. 아현동 웨딩타운은 또 이제 재밌는 게 1960년대부터 조성이 돼서 90년대 정점을 찍었는데 근데 아현동이 어딘지 잘 생각을 해보면 대학가 근처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취향을 따져서 결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시절에도 대학을 보낼 수 있었던 사람들, 대학에 다녔던 사람들 이게 이런 이제 결론이 좀 나오죠. 아까 시대별로 변했던 그 필요한 음식 이야기도 했는데 네. 혼수도 시대별로 많이 변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960년대, 70년대는 시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신부가. 그러니까 이제 시부모님 살림을 조금 예의상 갈아드리고 이불 같은 것도 예. 그렇고 우리 부부가 쓸 살림은 새로 사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그래서 내 이불은 갖고 들어가야 내가 실제로 이제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래도 여기서 뭔가 이제 내가 신세대니까 멋진 가전을 좀 마련을 하고 싶다 이러면 다리미를 사서 들고 들어갔죠. 근데 이제 1980년대 이제 경제가 좀 발전하고 나서는 이제 다리미에서 가전이 컬러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를 가져가면 진짜 최고인 시절이었죠. 세탁기가 생각보다 보급이 되게 늦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다리미랑 뭐 부엌칼 이런 거는 며느리가 해오는 거 아니고 시부모님이 사주는 거다. 아, 막 그런 이런 거 쇳소리 나는 거 들고 오면 안 돼. 막 약간 옛날 얘기. 이정옥님이 이 코너 너무 좋아요. 추억 소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네요. 또 요즘에는 결혼식장에서 또 많이들 고민이 되는 게 축의금입니다. 축의금. 네. 이 축의금은 언제부터 돈으로 내기 시작했을까요? 예식장 문화가 올라오면서 이제 같이 그렇게 왔다고 봐야죠. 사실 예전에 마을에서 동네 잔치 할 때는 돈이 아니라 그때는 뭐 화폐 경제도 막 엄청 이제 발전을 하지 않았을 때니까 물건으로 줬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줬던 것들을 기록에 남은 걸 보면요. 먹을 거 이제 떡이랑 엿 같은 거 좀 많이 줬고요. 소고기, 홍시 이런 이제 며칠은 그래도 좀 잘 먹고 지내야 되잖아요. 잔치 분위기 나면서. 그걸 이제 대신 줬다. 네, 축의금 대신. 그리고 약간 이제 의미가 있는 음식으로는 북어 같은 걸 줬고 비싼 걸로는 경대, 화장대도 좀 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선물로. 선물해주고 금반지, 옥반지를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좀 돈으로 주는 문화가 70년대 예식장과 같이 들어오고 예식장에 뭐 쌀 들고 들어가긴 좀 그렇잖아요, 하객이. 그래서 네, 돈으로. 맞아요. 그래서 80년대 전후로는 예식장에 축의금 저수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또 뭐 결혼식장에 키오스크까지 등장을 했다 하고요. 6261님 30년 전 이불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속립을 이렇게 또 추억을 오랜만에 또 소환을 해봤습니다. 시대가 달라져 온 게 또 한눈에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여야가 오늘 오후 4시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연금개혁과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월의 2.2% 상승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로 상승폭이 둔화한 것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K푸드 수출 품목 중 라면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밥이나 떡볶이 등 간편식, 음료, 유산균이나 홍삼 등 건강식품 순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한국 식품을 가장 많이 사들인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순이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 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서 자동차만 1개월간 적용을 면제한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조치가 미국 자동차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2025년에는 뭘 좀 새롭게 해봐야지. 좋은 습관 좀 들여봐야지. 벌써 근데 3월입니다. 새 학기도 시작을 했고요. 다시 한번 그래도 새 마음으로 도전하기 딱 좋은 이제 봄이 찾아오는데요. 오늘 심리학 개론 시간에 같이 한번 또 들어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 꾸준한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다시 한번 시작해 봅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3월 되면은 그래도 뭔가 새롭게 막 마음을 먹을 거예요. 네네. 봄도 오고 새 학기도 되고 뭔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 아닙니까? 3월부터는 새로운 습관 만들기 딱 좋은. 1월에도 딱 좋았고 2월에도 딱 좋았고 3월에도 딱 좋습니다. 네. 근데 뭔가 내가 하루에 30분이라도 책을 읽어봐야지. 네네. 일찍 일어나야지. 운동을 좀 해야지. 아니, 야식 먹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은 먹는데 그렇죠. 마음은 안 먹고 다시 야식을 먹더라고요. 왜 이런 작은 습관도 유지하기 힘든 걸까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성공 예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네. 이런 거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잘하고 계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매일 이 시간에 네. 그렇죠. 주파수 고정. 그렇죠. 이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이게 이제 습관이 왜 만들기가 어렵냐면 네.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지속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면 되풀이하고 그래서 고정시켜야 돼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되풀이해야 된다. 그다음에 네. 고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한두 번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계속 반복하면 그래서 고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별 고민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근데 고정이 될 때까지 되풀이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딱 거기까지가 어려운 겁니다. 딱 거기까지가. 아하. 네, 거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우리 뇌에 완전히 새겨져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 새겨진다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뇌에 저장된 정보는요, 우리가 잘 꺼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으로 만들면 지속되고요. 더 좋은 점 뭐냐면 거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밴다고 하는 거죠. 네,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자동화 이미 되어 있고 네, 몸에. 네. 그러면 어찌됐든 내가 어떻게든 습관으로 하고 있는 것도 이거를 이제 의도했건 안 했건 네.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거 이해하려면 고 스톱 시스템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그 화투 고스톱은 아니고 그거 아니고요. 네, 고스톱 시스템. 네, 고 시스템하고 스톱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네. 고 시스템은 뭔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스톱 시스템은 뭔가를 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비용이. 네, 고 시스템과 스톱 시스템 모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다. 네, 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든다라기보다는 네. 생각해 보시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준비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계획도 해야 되고 실행에 옮겨야 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소모하고 꼼꼼히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뭔가 이제 멈춰 있던 차 시동 걸어서 출발할 때 네. 연료가 더 많이 드는 것처럼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차를 밀 때도 처음에 힘이 처음에 더 그게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은 거네요. 네, 네. 그 스탑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는 것도 이거는 언제 멈춰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네. 이걸 반복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습관으로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좋은 습관을 내가 붙이는 게 어렵다. 혹은 나쁜 습관을 스톱시키는 것도 어렵다라는 네. 것 좀 네, 네, 이제 네.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좋은 습관을 만들고 이걸 이제 지속하려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자님이 하루에 팔굽혀펴기 100개 하기, 네, 못하죠. 예, 3개 하기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죠. 네. 네. 어느 쪽이 습관으로 만들기 더 쉬울까요? 3개 정도야. 예. 답이 딱 그겁니다. 습관으로 만들려면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원대한 목표는요, 처참한 실패만 부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대한 목표보다 작은 실천이 네, 낫다라고 네, 네. 하고. 그래야 왜냐하면 너무 목표를 크게 세우시면요 그거 안 됐을 때 자존심 많이 상하고요. 그다음에 아우 난 맨날 이러네 하고 다시 그런 걸 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하. 근데 부담이 없는 걸로 작게 나누게 되면 시작하기도 쉬워요. 팔굽혀펴기 3개 하지 뭐. 다음날 4개 하지 뭐. 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되게 쉽고 그다음에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편이고요. 그렇죠. 또 더 좋은 건 뭐냐면 하루 이틀 빠졌다고 해도 다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중단될 가능성도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쌓이면 엄청나게 큰 결과로 돌아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네. 그게 이제 몸이 이제 나중에 배워버리는 거고 그렇죠. 습관이 되는 네,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팔굽혀펴기 3개 뭐 하지 뭐. 예. 언제 하실 겁니까? 그러게요. 뭐 정해놓고 해야 되나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3개 하자 하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는 습관에다가 붙이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 갖고 있는 습관에다가요? 네. 예를 들어서 매일 뭐 샤워를 한다. 예. 그러면 샤워하기 직전에 3개 할 거야. 이렇게. 어차피 씻을 거니까 땀나도 좋으니 그렇죠. 네. 욕실 앞에서 팔굽혀펴기 하고 들어가고. 네, 네, 네. 아 그런 식으로. 딱 붙여 놓으시면 잊어버리지 않고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왜 팔굽혀펴기 할 때 이제 손잡이 같은 거 이제 잡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거를 욕실 앞에다 갖다 놔야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은태님이 저는 100개 할 수 있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아이고 뭐 검증할 수도 없고 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한장 달력라고 아, 네, 네. 해서 내가 계획을 지켰나 못 지켰나 매일매일 표시하도록 하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실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무조건 도움이 되고요. 예. 왜냐하면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작동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아, 난 할 수 있다니까 이게 아니라. 네, 네. 실제로 이것과 관련된 연구가 꽤 많은데요. 예. 습관 형성 혹은 미래를 계획하는 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물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근거 없는 낙관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실패합니다. 난 할 수 있다니까. 네. 담배 끊을 수 있다니까 네, 이런 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장 달력으로 하면 되게 재미도 있고요. 예. 그리고 성취감도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 나가거든요. 이 한두 개 표시할 때는 못 느낄 수도 있지만 한 달, 그다음에 3개월 이렇게 놓고 보시면 아주 뿌듯하죠. 내가 이만큼 했어. 네, 네. 벌써 내가 한 달을 지켰네. 네.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러게. 일단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크해서 나가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 네, 네. 또 교수님이 핵심 습관이라는 걸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핵심 습관은 습관인데 핵심 습관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다이어트 하기 위한 습관 네. 혹은 뭐 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습관 혹은 스트레스를 좀 줄이기 위한 습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러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쵸. 막연한데요. 맞습니다. 예. 이게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필요한 습관을 찾으려면 되게 어려워요. 예. 근데 이걸 다 관통하는 연결된 행동들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규칙적으로 운동하기라는 습관을 들이면 어떨까 생각해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그건 다이어트로도 이어지고요. 이거는 몸이 건강해지니까 생산성도 증가시킬 수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스트레스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이렇게 여러 가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걸 핵심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몇 개만 가지고 있어도 아주 진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하기라는 습관, 그런 네. 핵심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일상의 기록인 일기도 되고요. 예. 그다음에 건강 관리를 위한 수치 기록도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디어 개발을 위해서 기록하실 수도 있고, 여기저기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그 한가운데 있는 네. 핵심. 네네 맞습니다. 일단 거기서부터 또 여러 가지로 또 파생돼 나갈 네, 수 있으니까요. 효과가 더 커지는 거네요. 천덕애님이 책도 습관적으로 2-3페이지만 읽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괜찮은 겁니까? 괜찮습니다. 대부분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다가 앞부분만 읽고 그만두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한 500페이지짜리 책은 끝까지 읽기가 정말 힘든데 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있는 습관. 네. 특정 시간에 3쪽 매일매일.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에 내가 3페이지씩 읽는데 300페이지짜리 읽으면 100일이 네. 걸린다. 아, 이거 언제 다 읽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속도가 붙으실 겁니다. 나는 3페이지만 읽으려고 했는데 네. 빠져들어서 한 네. 10페이지 읽는 날이 있고 네. 습관이 무서운 거네요. 그렇죠.
3759님이 행동하지 않으면 마음은 금방 사라진다라는 어느 책 내용이 생각나네요. 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행동을 해야 내 몸에 붙어버리니까. 네. 머릿속에 있는 건 금방 사라져요, 실제로. 또 예를 들어서 뭐 한 10km 마라톤 대회 목표로 했다. 네. 이걸 달성을 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네. 나를 위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네,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런 생각하시는 거는 별로예요. 그냥 우리는 다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의지로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름답게 들릴 뿐 성공 가능성은 낮춰요. 인간의 의지력은 약하다. 의지력이 약하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력이 정신력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네. 생각하는 것과 네, 네. 이걸 실제 행동까지 이어가는 거는 완전 별개니까. 그렇죠. 그래서 적절한 보상을 찾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작은 행동에는 작은 보상, 큰 행동에는 큰 보상. 이게 기본적인 거죠. 사이즈를 맞춰야 되네. 네. 뭐 작은 거 하나 해놓고 막 나 한 3일 정도 쉬어야 되겠어 이러시는 건 별로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이걸 금전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렇게 맞추라고 하면 금전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금전적인 보상은 잘못 사용하시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현관에 신발이 지저분하게 있는 게 보기가 싫어서 집에 있는 아이가 정리를 했어요. 네네네. 그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그걸 보시고 너무 기특해가지고 신발 정리했네 하고 용돈을 줍니다. 네네네. 그러면 그 맞아. 순간부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용돈을 받기 위한 행동으로 바뀌어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용돈 안 주시면 안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무조건 금전적으로 보상하시지 말고 칭찬이나 직위 뭐 이런 추상적인 보상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무조건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도 이게 안 좋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예를 들어서 직장인한테 굉장히 좋은 보상은 직위나 시간이거든요. 조직에서 인정받는 직위, 그 다음에 승진이든 혹은 뭐 마스터 이런 이름을 붙여주든. 그러니까 월급은 안 올라도 월급도 오르면 좋죠. 오르면 좋은데 네, 그게 안 되면 직위라도 혹은 네. 휴가를 주면서 네. 그것도 괜찮은 보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야, 오늘도 역시 많이 배웠습니다. 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딱 좋은 3월입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김경필 멘토와 함께 돈줄 상담소로 돌아옵니다. 새 자녀를 키우고 있는 30대 부부의 사연인데요. 이른바 좀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샀는데 집을 하나 또 사셨는데 이자 부담 때문에 이제 거의 자산이 제로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같이 한번 고민도 나눠주시죠.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